시원찮은 이유를 대면서라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낯익은 세계다. 그러나 갑자기 환상과 빛을 박탈당한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낀다. 시시포스 신화 중에서 이처럼 낯설고 유리된 감각이 부조리감이다. 마치 유령처럼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는 그것은 언제 갑자기 나타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습관처럼 익숙하고 그러다가도 문득 낯설게 느껴지는 감각이다. 알베르 카미의 말처럼 부조리를 느끼는 인간은 마치 수탉의 무대에 올라 익숙한 무대 위의 조명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배우와 비슷하다. 출근이라는 익숙한 지긋지긋함을 사무실 문 앞에서 심기일전하는 것으로 대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업무에 대한 지긋지긋함을 최소한 분산시켜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조리감의 습격은 익숙한 지긋지긋함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마치 쓰리 쓴 탕약을 마시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쓴 약을 마시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식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뛰쳐나가고만 싶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밀려드는 부조리감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카미는 시시포스 신화에서 우리에게 끔찍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 왜 자살하지 않는가? 자살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카미는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가 부조리의 본질을 명백하게 인식할 때 오히려 자살을 부정하게 된다고 말한다. 부조리감은 아무 의미 없는 우리 삶에 항소를 제기한다. 자살은 이런 항소에 대한 응답일 뿐이다. 카미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부조리감은 매우 익숙한 느낌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부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과 세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개념과 원칙, 인과법칙 등으로 세계의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가령 갓 태어난 아기의 신체에 결함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종을 연구해서 알게 된 생물학적 원리로 결함의 이유를 찾는다. A이기 때문에 B다라는 형식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눈앞에 닥친 고난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답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이 얼마나 충분한가와는 무관하게 신체적 결함이 있는 아기의 부모는 왜 우리 아기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라고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삶의 도처에 존재한다. 당장 TV만 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아이들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TV 밖 현실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째서 그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무력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이 세계가 돌려주는 대답은 침묵뿐이다. 이미 일어난 일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 일은 그냥 그렇게 발생했을 뿐이고 우리는 무력하게 하늘을 향해 왜라고 외칠 뿐이다. 카미는 인간이 이렇게 세상의 침묵과 대면할 때 모든 일은 순전히 우연에 지나지 않음을 의식할 때 모종의 향수를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이성으로 파악 가능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이성적 원칙이나 질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본래 혼돈으로 가득 차 있고 이성적 예측에 따라 돌아가지 않음을 발견하고 상실감과 부조리를 느끼게 된다. 카미는 부조리가 인간 혹은 세계 내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인간은 이 세계를 이성으로 길들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만 세계는 결코 인간의 이성적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인간과 세계 사이의 밀당에서 생겨나는 불협화음은 둘 사이의 관계를 잇는 유일한 끈이 된다. 즉, 부조리 자체가 곧 인간과 세계 사이의 관계다. 직장인에게 삶이란 매일 방영되는 똑같은 영화와도 같다. 출연하는 주조연들부터 몇 시, 몇 분, 몇 초에 하게 되는 일까지 생활 리듬마저 매일매일 똑같다. 생활이 이렇게 매일 똑같은 한편의 연극 같기만 할 때 이렇게 삶의 패턴이 기계적일수록 무의미를 느끼기도 더욱 쉬워진다고 카미는 말한다. 이성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만
그러한 질문은 파고들수록 공허하기만 하다. 종국에는 왜 자살하지 않는가라는 명제로 돌아오게 될 뿐이다. 삶이 본래 이토록 무의미한 것이라면 내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으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기에 이른다. 카미가 관심을 기울인 철학적 주제는 다른 철학자들이 연구했던 주제들과 사뭇 달랐다. 시시포스 신화 첫 장을 열자마자 그가 엄숙하게 제기하는 철학 문제는 단 하나, 바로 자살 여부다. 카미가 진정으로 의도한 물음은 삶의 무의미를 의식하고도 여전히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가였다. 카미에 따르면 부조리를 대면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삶의 짐이 질식할 만큼 무거우니 자살할 것인가 아니면 종교의 의지에 희망을 찾을 것인가로 귀결된다. 카미는 전자의 경우라면 자살이 어느 정도 부조리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부조리라는 것이 인간과 세계에 공통으로 존재하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불협화음이라면 부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와 세계 사이에 밀당이 있어야 한다.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계가 이성적으로 해명되기를 바라는 갈망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는 일을 지긋지긋해하는 사람은 일과 삶의 무의미를 절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자살을 통해 더 이상 무의미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부조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카미는 이런 대응은 의심의 여지 없이 현실 도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종교의 품에 안기는 것이 부조리에 대한 이상적 대응이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아니다. 살아가기 위해 꾸역꾸역 이어나가는 노역일 뿐이다. 종교는 이 노역을 이어나갈 수라도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카미는 이러한 대안도 부정한다. 종교는 잠시나마 삶의 위안을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조리의 문제에 관해서라면 종교를 통한 해결도 자살을 통한 해결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분명 종교는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의 세계관을 제시한다. 기독교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다는 원죄로 인간의 저열한 근성을 설명하고 전지전능하며 전적으로 선한 신이 모든 인간의 삶을 보살피고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 이런 세계관은 아무런 경험적 근거가 없지만 희망을 품게 하고 인간의 이성적 필요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준다. 종교도 삶의 부조리를 인정하나 믿음을 통해 그 부조리를 뛰어넘도록 독려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론 부조리로부터의 도피와 다르지 않다. 카미는 부조리를 의식했을 때 견지해야 할 태도는 부조리를 인정하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삶의 무의미함을 절감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의미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하게 된다. 누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어봤을 것이다.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승진해야 하니까. 왜 승진해야 하는가? 그래야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고 높은 지위는 성공을 의미하니까. 성공은 그렇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다. 그런데 덜컥 큰 병에 걸린다거나 대형 사고라도 당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삶의 무의미함을 절감하며 세계의 침묵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카미가 인정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인간은 세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둘째, 세계는 인간의 이러한 갈구에 응답하지 않는다. 셋째, 인간과 세계 사이의 이러한 불협화음에 대해서 이성은 무력할 뿐이다. 카미에게 있어 부조리는 도피해서는 안 될 현실의 일부분이었다. 시시포스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매일 산꼭대기까지 거대한 돌을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돌은 산꼭대기에 도달하자마자 산 밑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고 시시포스는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돌 밀어 올리기를 영원히 되풀이한다. 카미는 이런 상태가 삶의 부조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했다. 돌이 다시 산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것은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시시포스는 매일매일 그 무의미한 행위를 되풀이한다. 카미는 시시포스가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반항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신이 내린 형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반항이다. 시시포스는 영원히 돌을 밀어 올리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안다. 그러나 신이 그에게 부여한 운명과 돌을 밀어 올리는 형벌의 의의를 멸시하며 그 안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말의 의미를 찾아낸다. A팀과 B팀이 축구 경기장 한복판에서 맞붙었다고 치자. A팀의 압도적인 실력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득점 차이로 나타나자 B팀은 전의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다. 이대로 가면 축구 경기는 B팀의 참담한 패배로 끝날 운명이다. 그러나 B팀은 눈앞의 약세를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패배할지언정 쓰러지지는 않겠다는 정신으로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결과는 대패. 비록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였지만 B팀이 경기 중에 펼친 투혼은 존엄할 만큼 위대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다. 시시포스에게서도 이런 종류의 반항 정신을 볼 수 있다. 시시포스가 매번 다시 돌을 밀어 올리는 것은 부조리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카미는 시시포스의 행동을 통해 부조리를 끌어안음으로써 부조리를 부정하는 태도야말로 부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태도라고 말한다. 시시포스는 부조리한 운명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카미가 자살을 부정하는 이유와 같다. 자살은 지고 있는 축구팀이 패배를 일찌감치 기정사실화하고 기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스포츠 정신을 끝까지 관철하지 않는 태도다. 그러나 카미식의 반항도 부조리를 대면했을 때의 반응일 뿐이다. 반항 정신을 관철하려면 이를 떠받치는 태도가 필요하다. 바로 무심함이다. 카미는 우리가 부조리의 본질을 이해할 때 세상 만물에 특별한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 어떤 가치나 의의에 대해 절대성을 긍정할 수 없게 되면 이 세계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그 중요성을 잃고 만다. 부조리에 처한 인간의 행위는 이성에 따른 가치 판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제시한 정언명령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칸트가 생각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배후의 논리적 일관성에 달려있다. 가령 거짓말에 속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만약 거짓말이 보편화되어 상대가 진실을 말할 리 없다고 간주되는 사회가 있다면 누구도 상대를 속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상대의 말이 진실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없어진다는 의미다. 결국은 이렇게 서로 모순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행위의 논리적 일관성이 절대성을 부여하므로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행위야말로 절대성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한때의 기분으로 진실을 말하는 일은 있어도 이성이 추동하여 진실을 말하는 일은 없다. 부조리는 이성이 행동에 부여하는 모든 절대성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이다.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당위 속에는 가치체계가 숨겨져 있다. 그러나 카미는 모든 종류의 원칙, 사회적 기대, 의의 등 강제로 들씌워진 지침들을 없애고자 했다. 지금 같은 공리적 사회에서는 교육부터 미디어까지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만이 의미 있는 삶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학위라든가 사회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남들이 인정하는 것 중에 금전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무엇 하나 자본주의가 정해놓은 성공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부조리를 이해한 인간은 이러한 사회적 지침을 투사해서 상상한 미래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그 미래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죽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뛰어넘을 순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해방된다. 누구도 죽음이라는 마지막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모든 규범은 더 이상 절대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이렇듯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행동의 자유를 얻고 자기 삶의 경험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출근이 지긋지긋한 모든 직장인은 정장을 입은 현대의 시시포스인지도 모른다. 무의미한 일이라는 돌을 매일매일 밀어올리는 고달픈 과정에서 오는 무력감은 그저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이 낫다는 것은 쉬어야 할 때라는 신호이듯
부조리감은 삶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모든 외재적 가치는 이성의 산물이다. 거기엔 아무런 절대적 고정적 이유가 없다. 부조리는 똑바로 서서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인간의 공통된 운명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사회적 기대라는 속박을 떨쳐낼 수 있게 된다. 시시포스와 마찬가지로 반항 자체가 우리를 삶의 부조리에서 벗어나게 하진 못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자유를 의식하고 삶에 우리가 소망하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이것이 삶에 대한 열정, 뜨거운 애정의 표현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출근길의 니체, 퇴근길의 장자에서 가져왔다. 취업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 퇴사하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오늘도 하루를 버틴다. 집 회사, 집 회사,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력하다. 모든 직장인은 정말 현대의 시시포스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내 고민을 들어주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책은 직장인의 일상 한가운데를 파고들어 직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태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이데거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늘 달고 사는 걱정에 대해 고민해보고 사표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르트르의 철학을 통해 논한다. 출근이 두려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등 우리가 일상생활 중 흔히 겪는 감정과 태도들을 동서양 철학자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여러 철학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빗대어 쉽게 설명하고 있어 철학이라는 것이 결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니체 철학의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이진우 교수도 이 책을 강력 추천했을 정도로 일과 관계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줄 것이다. 책 제목처럼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잠시 짬을 내어 여러 철학자들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